월스트리트의 심장부라 불리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그룹의 서버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기계적인 웅웅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거래 알고리즘이 빛의 속도로 주문을 주고받고 전 세계의 자본이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하는 이곳에서 감정은 사치스러운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30분 정각 서버가 토해낸 하나의 데이터 세트는 그 차가운 기계적 침묵을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통계적 이상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인도 보고서는 지난 40년 동안은 시장을 지배해온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알리는 사망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영원히 끊어놓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은행들이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갇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물 시장이 종이 시장과 결별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발생한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경고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1980년의 망령이 거래소 바닥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헌트 형제가 시장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양의 실물을 낚아채던 그 전설적인 시절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실물 약탈이 시작된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진실만을 말하는 CME 그룹의 원시 데이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단 하나의 세션에서 1168건의 인도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 하루 만에 584만 온스의 은이 서류상의 주인이 아닌 실제 주인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포의 진원지는 오늘 하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 지난 24시간을 복기해 본다면 우리는 더욱 거대한 산맥과 마주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목격된 거대한 스파이크와 오늘의 데이터를 합친다면 2020년의 첫 이틀 동안 인도 요청된 계약의 총수는 무려 3,446건에 달합니다. 3,446건. 이 숫자가 당신의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지십니까? 계약당 5,000 온스라는 표준 규격을 대입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1,723만 온스입니다. 1,723만 온스의 실물은 이 단 48시간 만에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이 숫자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광산 산업의 현실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은 광산이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생산해내는 은의 총량은 대략 8억 온스 수준입니다. 즉,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연휴 휴가에서 돌아오기도 전인 새해의 첫 이틀 동안 코맥스 거래소는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을 강제로 토해내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업적 해징 행위가 아닙니다. 산업용 수요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아닙니다. 그 어떤 공장도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1,700만 온스의 은을 주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뱅크런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둔 예금자들이 은행이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시장의 거대 포식자들은 거래소의 실물 재고가 바닥날 것을 직감하고 서로 먼저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의 문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소의 물리적 재고를 겨냥한 고도로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약탈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1월 2일입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그 답은 태평양 건너편 동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중국의 은 수출 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중국의 장벽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던 은의 강물은 이제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방 세계의 가격 안정을 지탱해주던 저렴한 동방의 공급 물량이 0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상어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등록된 보관소에 남아있는 3,900만 온스의 은이 지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물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물량이 사라지는 순간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며 그 어떤 제한도 거절당하는 시장이 도래할 것임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가락을 담가보며 수온을 체크하는 신중함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매수 버튼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즉각적으로 1,700만 온스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용 가능한 등록 재고의 거의 절반을 싹쓸이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속도가 앞으로 48시간 더 지속된다면 코맥스는 붕괴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압력을 일주일 더 견뎌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래 세션이라는 가면을 쓴 재고 청산 이벤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단순히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숨겨진 의도입니다. 1980년에 1,700만 온스가 움직였을 때 그것은 텍사스에서 온 두 형제가 시장을 독점하려 했던 야망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거대한 물량을 움직이는 것은 카우보이들이 아닙니다. 바로 은행들 자신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격을 억누르며 시장을 통제해왔던 그 억압 카르텔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동족 포식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의 오랜 휴전은 깨졌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은을 팔았고 누가 은을 샀는지를 보여주는 발행자와 정지자, 데이터를 살펴보면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전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평상시라면 은행들은 마치 뜨거운 감자를 돌리듯 은을 서로 주고받으며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A은행이 B은행에게 팔고 B은행은 다시 C은행에게 파는 식의 서류상의 회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실제로 금고에서 금속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종이 노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음악은 멈췄고 감자는 얼어붙었습니다. 금속은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을 멈추고 직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은행의 금고에서 나와 다른 은행의 요새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 기관은 피를 흘리며 강제로 물량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수백만 온스의 귀중한 재고를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들의 동맹이었을 또 다른 거대 기관은 양동이를 들고 그 모든 물량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가 죽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도둑들이 대중의 것을 훔치는 것을 멈추고 서로의 것을 훔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은을 억압해왔던 신사협정이 붕괴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에는 신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포식자와 먹잇감만이 존재할 뿐이며 지금 거래소 바닥에는 먹잇감이 흘린 피가 흥건합니다.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선을 뉴욕에서 상하이로 돌려야 합니다. 붕괴는 뉴욕에서만 일어나는 국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동기화 현상입니다. 우리는 방금 상하이 선물 거래소 SHFE로부터 밤사이 재고 수치를 입수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국은 긴 연휴를 마치고 오늘 막 시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문이 열리는 순간 거대한 진공 청소기가 작동했습니다. 상하이 금고의 총은 재고량은 681톤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거래 세션에서 46톤을 잃었습니다. 46톤을 온스로 환산하면 대략 150만 온스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새로운 수출 금지 조치가 발효된 바로 그 첫날, 중국 내수 시장은 자국 비축량의 150만 온스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을 확인시켜줍니다. 중국 시장은 패닉 상태입니다. 선전의 산업 바이어들과 장수성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출 금지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금속은 없으며 자신들이 가진 금속을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굶주린 호랑이와 함께 우리에 갇힌 형국이며 남은 식량이라고는 오직 681톤의 재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46톤이라는 고갈 속도라면 상하이 거래소는 14일 안에 완전히 말라버릴 것입니다. 글로벌 그림을 보십시오. 뉴욕은 하루에 280만 온스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하루에 150만 온스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450만 온스에 달하는 실물은 이 가시적인 비축량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전 세계 광산들이 생산하는 양은 하루에 고작 20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매일 250만 온스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깨졌습니다. 완충지대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실시간으로 거래소의 제품이 고갈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JP 모건이 패닉에 빠진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 상하이의 재고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고 코맥스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오늘 도이치뱅크로부터 금속을 빼앗아 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는 가져올 금속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고 데이터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투기 거품이 아닙니다. 자원 위기입니다. 세계는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는 은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재조정 이벤트만이 이 출혈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자원 고갈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월스트리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추악하고 은밀한 드라마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시 경제의 데이터가 위기의 배경을 설명해 준다면 거래소의 장부는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 즉 억압 카르텔의 내부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족 포식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은 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막대한 양의 종이 은을 시장에 쏟아부어 가격을 짓눌렀고 서로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며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탄 돌리기 게임과 같았습니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은행 A는 은행 B에게, 은행 B는 다시 은행 C에게 계약을 넘기며 아무도 실제 금속을 인출하지 않는 그들만의 우아하고도 기만적인 왈츠를 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음악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폭탄을 안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번 배송 보고서의 발행자와 정지자 목록을 분석해보면 그 잔혹한 전쟁의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누가 희생양입니까? 누가 단 하루 만에 300만 온스가 넘는 은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시장의 80%를 집어삼킨 푸른 고래입니까? 이 보고서에 적힌 이름들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물 은을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주체는 레딧의 개미 투자자들도 아니고 동네의 코인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이 쇼트 포지션을 만들어냈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대본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진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위해 경쟁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뱅크, 한때 유럽 금융의 자존심이었던 그들이 오늘 이 전쟁의 가장 처참한 패배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에만 320만 온스의 실물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매도가 아닙니다. 그 어떤 은행도 가격이 급등할 것이 뻔한 시점에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실물 자산을 헐값에 넘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제된 청산입니다. 그들은 코너에 몰렸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의 오랜 동맹이었던 JP 모건과 시티그룹은 자비 대신 계약 이행 요구서를 내밀었습니다. JP 모건과 시티그룹, 이 두 거대 은행은 오늘 도이치뱅크가 토해낸 320만 온스를 포함해 총 440만 온스의 실물을 멈춤, 스톱, 즉 인수했습니다. 이것은 은행 간의 예의가 사라진 순간입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나 거대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며 서로를 구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JP 모건은 도이치뱅크가 피를 흘리도록 내버려둔 것을 넘어 그 피를 모두 양동이에 담아 자신의 금고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월스트리트에는 더 이상 신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포식자와 먹잇감만이 존재할 뿐이며 도이치뱅크는 현재 거래소 바닥에서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년간 은 가격을 억누르며 유지해온 신사협정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통화가 죽어갈 때 도둑들은 대중에게서 훔치는 것을 멈추고 서로의 것을 훔치기 시작한다는 격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JP 모건은 알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고 구명보트의 숫자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바다로 밀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전쟁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46년 전의 기억으로 이끕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여러모로 1980년의 그 유명한 실버 목요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치명적이고 더 공포스러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980년의 망령을 보고 있지만 그 망령은 훨씬 더 괴물 같은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1980년 텍사스의 석유 재벌이었던 벙커 헌트와 허버트 헌트 형제는 은 시장을 독점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실물은과 선물, 계약을 사들였고 은 가격을 온스당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헌트 형제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카우보이였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인 정부와 은행, 그리고 거래소는 규칙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금을 인상하고 매수 주문을 금지시키는 등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외부인의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결국 헌트 형제는 파산했습니다. 시스템은 승리했고 질서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의 주동자는 누구입니까? 이번에는 카우보이가 아닙니다. 텍사스에서 온 몽상가들이 아닙니다. 오늘 1,700만 온스를 낚아챈 그 손은 바로 시스템 그 자체인 은행들의 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본질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자들이 규칙을 깨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며 공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1980년에는 은행들이 헌트 형제를 막기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은행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트 형제 사건 때처럼 외부의 적을 제압하고 나면 끝나는 일시적인 소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내부에서 시작된 붕괴입니다. 규제기관도 정부도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그 규제기관과 정부를 로비하고 통제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헌트 형제를 파산시켰던 그 거대한 힘이 이제는 헌트 형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더 크고 더 정교하고 더 무자비한 방식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JP 모건이 실물은을 매집하는 행위는 1980년의 투기적 매수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헌트 형제는 가격을 올려서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탐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들의 동기는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은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화폐 시스템의 붕괴에서 살아남기 위해 은을 사는 것입니다. 탐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적당한 이익을 주면 타협할 수 있지만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벤토리 청산 이벤트를 거래 세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980년의 사건이 소수 개인의 무모한 도전이었다면 2016년의 사건은 기득권 전체의 탈출 전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종이 화폐가 곧 휴지가 될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 종이를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가격 왜곡과 시장의 혼란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혼란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대중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것이며 그 틈을 타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세상의 모든 은을 자신들의 요새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헌트 형제의 유령은 잊으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2명의 카우보이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금융 암살자들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총구는 이제 서로를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가장 취약한 골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도이치뱅크의 시체를 뜯어먹고 산업용 은괴 400만 온스를 아스팔트에 닿기도 전에 흡입하는 동안 소시민들을 위한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족의 저축을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상황은 이제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시적 전장과 도매시장의 전쟁터를 떠나 여러분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현실, 즉 소매시장의 참혹한 현장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맥스에서의 약탈이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주요 귀금속 딜러들의 웹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야말로 디지털 대학살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재고는 사라졌습니다. 선반은 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가격표는 박물관의 유물처럼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소매시장의 붕괴는 단순한 물량 부족 사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공급망의 차단, 즉 소매 유통망의
총체적 블랙아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딜러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당신은 디지털 유령 도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배너와 프로모션 문구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회색의 재고 없음 버튼과 입고 알림 신청 버튼만이 묘비처럼 서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마감된 이후 미국의 3대 온라인 딜러인 SD 불리언 키코 그리고 엠맥스의 재고 피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리테일 아마겟돈은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당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자랑하는 SD 불리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라면 그들은 수만 개의 즉시 배송 가능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7시를 기점으로 그들의 주력 상품인 2026년형 아메리칸 실버 이글 페이지에는 공포스러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품절. 하지만 진짜 공포는 품절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밑에 작게 적힌 예상 배송 날짜입니다. 보통 재고가 일시적으로 동날 경우 딜러들은 2주 정도의 배송 지연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추정치는 3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월이라니요. 지금은 1월 초입니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앞으로 8주 동안 들어올 물량이 제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미국 조폐국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조폐국조차 은화를 찍어낼 원재료인은 소전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조폐국이 소전을 구할 수 없을까요? 바로 앞서 우리가 분석했던 그 푸른 고래, JP 모건이 조폐국으로 가야 할 1,000온스짜리 산업용 은괴들을 모조리 낚아채 갔기 때문입니다. 고래가 먹이사슬의 기초식량을 먹어치우자 그 여파가 말단 소매 시장까지 쓰나미처럼 밀려온 것입니다. 대형 은행이 도매 시장의 수도꼭지를 잠그자 소매 시장의 컵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